이건 한편한 분들이 임금 인상, 노동자들이 생활이 좋아져, 노동력이 증가하죠. 임금이 하나. 숫자 있는 것만 있고 숫자. 총 임금이 정해져서 대기업이 고임금을, 중소기업이 임금 하나, 비정규직이 임금이 적게 받는 정규직 임금이 많이. 3. 임금이 오르자 생산비 증가, 상품의 가격 상승, 물가 인상, 영역 임금이 오르더라도 실질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해도 라살이 지금하고 똑같은데? 똑같아. 라살이 특히 임금 철칙이라는 거 하나만 하는 거야. 그래서 임금 인상 투쟁, 파업 투쟁을 할 필요 없고 그럼 뭘 하냐? 오로지 특별권 확대 운동만 하면 된다. 이게 임금 철칙이에요. 그 다음에 생산자 조합.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수공업자나 청년 노동자. 그죠? 자, 내가 빵집 노동자야. 빵집 노동자는 뭘 갖고 싶어? 내가 빵 노동자, 빵집을 내가 평생 빵집에서 일만 하고 싶을까? 자기가 빵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 뭐 하고 싶을까? 자기도 빵집 사장님이 되고 싶겠지. 빵집 운영자가 되고 싶어. 근데 기술이 있는데 돈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업을 하고 싶은데 기술이 있는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을 어떻게 해? 대출 받아야 되지. 그래서 라살의 주장은 뭐냐면 숙련 노동자들이 국가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협동조합 형태의 자영업자가 돼야 한다. 그래서 이 사회가 이런 자영업자의 사회가 되면 해방된다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다 자영업자가 되는 거지, 다. 국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노동자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좀 더 자영업자가 되고, 그 다음에 공동의 생산, 구매, 판매를 위한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자영업자가 돼서 자영업자의 생산자 조합이 되면 그게 바로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협동조합 사회주의. 솔롱도 그런 주장을 했어요. 무슨 조야? 우리 요즘 많이 하는 거. 생협? 생협도 생협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사회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아? 협동조합이 이 어떤 사회주의로 가는 길을 이렇게 주장하지 않나? 그렇죠. 그렇게 됐을 거지? 똑같은 거예요. 라살이 주장하는 거. 그 협동조합을 잘하면 되는 거지. 맞는 말이에요? 이 생협 협동조합이 CJ를 이겨먹을 수 있나? 대기업과 재벌 경쟁이 안 되죠?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돼? 자기들도 경쟁해야 되죠. 경쟁을 해야 한다. 어떻게? 자본주의적 경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돼요. 말돼야 안 돼요. 그래서 막스가 고다운형 강의에 이렇게 말했어요. 온 사회를 협동조합하는 것은 비로소 사회주의가 돼서야 가능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온 사회를 협동조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불가능하게 한다. 또 한마디 했어.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의 하나의 본보기죠, 본보기. 본보기는 되지만 혁명 수단은 아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말이 뭐라고 말했냐면 협동조합은 혁명의 수단이 아니라 혁명의 결과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협동조합으로 혁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 사회주의 혁명이 되면 우리 사회의 협동조합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사회주의 혁명에 대해 무슨 따라서 지난번에 말했죠? 사회주의 혁명이 되면 대기업은 몰수하고, 그죠? 자영업자는 협동조합으로 유도한다 그랬죠? 협동조합으로 유도. 말 안 듣는 놈 어때? 경쟁에서 도태되게 만든다 했죠? 자영업자. 경쟁으로 자영업자를 도태. 그래서 국가가 협동조합을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대기업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 볼 때는 그럴듯하잖아. 지금도 못 크지 않을까? 저기 자영업자한테 가가지고 빵 공장 너 빵 자격증 얘 있습니다. 야 그러면 너 국가 사람들 돈 받아가지고 네가 저기 뭐야 사장 되면 너 해방되는 거잖아. 노동자하고 하지 마. 어? 저 뚜레쥬르라 어디야? 빵집 유명한 빵집 뭐냐? 파리바게뜨 가가지고 저기 뭐야 양주사가 참 가서 빵 공장 빵 만드는 기술자를 상대로 노동운동 막 하고 있는데 내가 딱 가가지고 빵 만드는 기술자. 너 노동자 너 사는 게 싫지? 야 싫습니다. 그러면 사장이 되는 게 좋지 않겠어? 어떻게 해요? 내가 해가지고 우리 노력해가지고 국가한테 대출 받아가지고 네 빵 공장 만들면 너 노동자 더 이상 안 들고 그러면 해방되는 거잖아. 그게 사회주의 이렇게 말하는 거야. 멋있잖아. 기가 솔깃하겠지. 너 노동자 하지 말고 사람 그거 하자는 거야. 실제로 그런 짓거리를 한 거야 라사리는. 막스가 미치겠죠? 그래서 이제 이놈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놈을 대항하기 위해서 막스파들이 이제 그 단결을 해서 대항 조직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노동자는 연대 생활시 주고 그거야 그거. 자 이거 그거. 1863년 독일 노동자 협회 대회 성립되었으나 비미 베베르 주도로 국제 노동자 협회로 강령을 지지하자 자유주의자 그룹이 탈퇴하였다. 1869년 DBAV는 DBAV에서 탈퇴한 세력과 함께 독일 사회민주노동자당을 창당하였다. 마르크스 영향에 있던 독일 사회민주노동자당은 라사르 영향에 있던 ADV와 통합하여 1875년 마르크스주의와 라살주의를 절충한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만든다. 아 그래 그냥 간단히 말하면 막스파가 따로 만든 거야. 그래서 그냥 라살당이 있었고 그에 막스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경쟁하다가 1875년에 둘이 이 통합하게 된 거예요. 그 막스를 영국에 있는데 어떻게 막스당이 생겨요? 그래서 영국에서 막스가 리프크네프트 이를 의식화를 시켰어. 의식화. 얘도 대학 나와서 의식화를 시켜가지고 독일에 파견한 거예요. 밀파를 독일에 파견 진짜. 그래서 이제 리프크네트가 누굴 했어? 독일의 그 공장 출신. 우리를 치면은 뭐라 그래? 현장 출신이죠, 그죠? 그 대배야 대배.
이제 현장 노동가를 어떻게 써? 세뇌와 의식화시켰다 그랬죠? 의식화해서 포섭을 하고 그래서 당을 만들었습니다. 막스가 리스크네프트와 베베를 뒤에서 배후 조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라살당과 경쟁을 하고 결국은 막스당이 이겨가지고 이 통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막스주의와 라살주의를 철출한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독일 사회민주 노동자당은 1871년 10만 2천 표를 얻었으며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은 1877년 1월 10일에 실시된 독일 제국의 선거에서 175 선거구의 후보자를 내어 전 투표수의 9%인 49만 3천여 표, 의석 12석을 얻고 제4당이 되었다. 당 이름이 조금 바꾸는 건데 당 이름은 알 필요 없으니 이름이 이렇게 바꿨다는 데고 중요한 거는 어때요? 우리랑 비슷한 과정을 겪었죠. 처음에는 1, 2% 갔다가 9%까지 얻어서 제4당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독일 제국의 비스마르크는 자유주의 원본 분파를 보수적 지배 연합으로 끌어들인 한편 1878년 비렐름 1세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을 계기로 선거운동에 참여와 의회 활동을 제외한 일체의 사회민주주의적 조직 활동과 공개적인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사회민주주의와 이용한 활동을 단속하는 법률을 만들었다.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도입이 노동운동에 대한 당근이라면 사회주의자 탄압법은 라살의 이해주의적 노동운동에 마르크스의 혁명적 노동운동이 결합되는 것을 막는 채찍이었다. 이 법률로 인해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은 불법화되어 모든 당 회합과 출판물 그리고 자본 모금이 금지되었다. 사회주의자 탄압법은 자유노동조합까지 탄압하였다. 그래서 이 당시에 독일이 어떻게 했어요? 개발독재, 비스마르크의 개발독재죠. 그래서 어때? 급속한 국가주도의 산업화가 되면서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형성된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정치 세력화됐죠. 정치 세력. 이걸 막기 위한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강경책과 온건칙을 썼다는 거죠. 강경책과 온건책. 그래서 이제 먼저 고립시키기 위해서 보수 대연합을 만들었다네. 똑같네, 그죠? 자유주의자와 그 보수주의자들이 앞에서 보수 대연합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암살 미수 사건을 근거로 가지고 의를 치면 국가보안법 같은 사회주의 탄압법을 만들고 선거 참여 의회 개인적으로 선거에 참여하거나 개인적으로 의회 활동은 가능한데 당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금지시켰어요. 노조까지 다 금지시켰어요. 이게 이제 그 국가보안법이 채찍이고 당근은 사회보험제도 그죠? 우리 지금 연금이 잘 돼 있죠. 건강보험 잘 돼 있죠. 건강보험 최초 누가 만들었을까요? 시행했을까요? 건강보험, 우리 건강보험이 잘 돼 있는 편인데, 이 건강보험을 최초로 도입한 정권이 누굴까요? 도입한 정권. 박정희야. 박정희 세대부터 조금씩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원익보험, 사회보험, 이런 것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법을 만들어서 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 노동자들아 너 김양민 같은 빨갱이들하고 놀지 마. 그 대신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도 해주고 퇴직연금도 해주고 실업급여도 줄 테니까 국가가 책임져 줄 테니까 빨갱이하고는 놀지 말고 빨갱이하고 놀면 네 인생은 망한다 평생. 그렇게 말하면서 채찍과 당근을 사용을 한 거예요. 정치자금도 다 금지시키고 기관지도 다 금지시키고 이렇게
자, 그런데, 자,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하지만 사회주의자 탄압법은 사회주의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제국의회에 입국하거나 제국의회에서 토론과 연설을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은 사회주의자 탄압법에도 불구하고 선거 참여와 의회활동 전술을 확정할 수 있었다.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은 1887년 제국의회 선거에서 76만 30표를 얻었으며 특히 1890년 142만 7천표 19.10%를 얻어 최다 득표당으로 부상하였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노동자가 엄청난 규모로 폭증하는 거예요. 유럽에서 인구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지금 현재. 유럽에서. 독일 아니야, 독일. 그런데 이 독일권이 봐봐. 지금의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이게 다 독일이죠? 게르만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 산업혁명 당시에 독일의 인구가 많았다는 거야. 이 산업혁명 되니까 노동자 계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노조와 그 노동자당의 영향력이 확대가 되겠죠. 그것도 중요한 거는 국가보안법으로 조금만 잘못해도 국가보안법, 사회산업법이죠.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했어요. 80년대 어땠어요? 뭐 좀만 잘못하면 다 잡아가고 뭐 했잖아요. 어? 한 번은 5명씩 잡아. 그래가지고 정권이 한 1년 동안에 한 3,000명을 잡아왔어요. 3,000명. 3,000명을 잡았는데 10년이 되니까 3만 명이 깜빵에가 있는 거야. 지금 3만 명. 매년 3,000명씩 운동권이 들어가가지고 의식화돼서 나오는 거야, 깜빵에서. 권력이, 정권이 참을 견디지 못하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야. 그래서 이 사회주의 탄압법 계속하다가는 저 많은 노동자들이 다 빨갱이가 되겠다. 깜빵 가가지고 운동권들한테 의식화 당하고 와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득표율이 오히려 증가해요. 왜냐하면 탄압을 하니까 그 반발심이 있겠죠. 노동자들이 반발심이 있어. 조그만 거는 탄압되는데 이 당시에는 국가 권력이 이렇게 지금처럼 경찰력이 많지도 않고 그랬는데 너무나 많은 노동계급이 생기면서 그 사람들을 다 탄압하기 힘든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개인 자격으로 사회주의자들이 입후보를 하는 거죠. 소위 말해 우리나라 386처럼 그렇게 돼서 결국은 득표율이 1890년에 득표율이 19.7%를 얻게 돼요.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정당이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망명 정당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망명 정당. 사회주의자들이 의회에 진출하게 돼요. 그래서 조합을 보십시다. 이에 1890년 독일 제국은 사회주의 법률을 폐지하였고 합법화된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은 독일 사회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반체제 정당에서 합법정당으로 전환하였다. 독일 사민당은 이듬해 에르푸르트당 대회에서 마르크스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에르푸르트 강령을 채택하였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이 생겨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회주의 법률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폐지를 했다.
반체제 운동권들 너무나 만들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줄 알아? 군대. 옛날에는 있잖아, 군대에, 저기만 돼도 군대 안 갔어. 구속만 돼도. 1980년 초반만에, 그죠? 구속만 돼도 군대를 안 갔단 말이야. 찍혀가지고 취직도 안 돼. 그러면 뭐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대우만 해야 되겠죠? 그랬어, 진짜.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안 되겠다. 얘들을 이 사회의 체제에 편입시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실형, 그죠? 실형 선고. 나중에 실형 선고 1년인가 얼마인가 이거를 저거 하지 않으면 실형으로 살지 않은 경우에는 다 군대 가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복학생으로 해가지고 사회 체제에, 그죠? 다 사회 편입, 제도권에 편입시켰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제도권에 편입시킨 거, 반체제 인사들을. 그래서 정당도 합법화시키고, 노동조합도 합법화시키고. 쉽게 말하면 뭐 이런 거지, 저기 뭐야. 너도 나도 다 얼마 전에 김일성 회고록 갖기 운동이 있었는데, 김일성 회고록을 한두 명이 가지고 있으면 경찰이 잡아가지고 천안고무나 이적병으로 잡아간다지만, 김일성 회고록 가진 사람이 10만 명이 나오면 10만 명을 잡아가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놔두는 거 방법이 없죠. 그러다 보면 천안고무죄가 사라지게 되는 거지. 그런 식인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3인당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 1890년에 생긴 거야. SPD라는. 지금도 독일 3인당이죠. 그 전에는 여러 가지 당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 거는 막스주의 당과 라살주의 당이 따로 있었고, 이 당들이 여러 이름을 바꾸고 가다가 1875년에 합당했고, 또 그 당이 1890년에 오늘날 3인당으로 나타났다. 이것만 알고 있습니다. 1890년에 바로 이제 에르프루트 강령, 그죠? 이 강령에서 막스주의, 라살주의에 대해서 막스주의가 승리한 거예요. 라살이 아니라 마르크스의 이론을 이 강령에 반영했다는 거. 사회주의. 그래서 자본가와 타협해서 선거권 확대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개혁 수행 원칙. 그렇죠? 그리고 사회주의, 생산수단과 그러한 분배의 사회와 자본주의 국법, 그다음에 개입 경제, 그 다음에 법제도 개선과 선거, 노동자들이 투표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강령에 들어갔어요. 강령이라 하면 강령의 내용, 강령의 전문은 이념적인 거예요. 전문으로 선언은 우리 당은 사회주의 당이다. 이렇게 이념인 거죠? 네, 이념. 그 다음에 전문과 강론. 강론에는 구체적인 정책이죠? 구체적인 정책. 그 다음에 이행기 정책. 선거권 확대 운동. 민주주의 개혁, 이런 거죠. 사회주의 정당의 전문의 이념에 우리 당의 이념은, 선거권 확대다 이런 말 안 쓰잖아. 우리 당의 이념은 사회주의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강론에 가서는 대신, 공정한 선거제도, 이런 걸 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바로 이 전문 이념의 막스주의 이념이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또 없었다. 당시 독일 제국교회는 내각 소송권이나 제정된 민족의 시행을 강제하는 권한이 없었다. 3인당의 정치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근본적인 변화는 불가능하였지만 사회민주당의 통과는 노동계급에게 매우 고무적인 결과이었다. 당시 엥겔스는 독일 3인당이 새로운 예리한 무기인 보통선거를 계속 활용한다면 20세기 말에 이르러 뿌띠 부르주아와 소농 등 중요한 계층의 대부분을 장악하여 결정적인 세력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였다.
지난번 했는데 이 독일 3인당이 1890년에 득표율로 1당이 된 이유죠. 첫 번째는 연방국가라서 우리가 지역정당이죠. 지역정당. 이 대부분인데, 대부분이라서 보수표가 분열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때? 노동자 표는 3인당으로 집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다는 거예요. 너 19.20%도 안 되잖아. 근데 최다 득표 정당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독일이 그 당시 연방국가라서 지역정당이라서 보수표는 여러 당으로 지역정당으로 분류됐다는 거예요. 노동자들을 3인당으로 집결했다는 거야. 두 번째는 여기 의회가 형식적인 권한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각 해산권이나 법률을 시행하는 강제 권한이 없어. 형식적인 권한. 그래서 여당이 없어. 국회 안에 의회 내에 여당이라는 개념이 없어. 그냥 의회가 정부에 협력하는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반대하는 정당은 3인당밖에 없어. 3인당. 그래서 강력한 여당이 없다. 그래서 3인당이 양당제가 없다는 거야. 보수여야, 그죠? 보수여야의 이강 구도가 없는 조건에서 3인당이 성장했다는 거. 이거 다르죠? 네. NGS가 되게 고무적이었다는 거죠. 야,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런 보통선거를 계속 활용하게 되면 우리 노동자와 농민들 그리고 이 끝뒤 부주들이 중간계층을 형성해서 잘하면은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할 수 있겠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에 좀 알려면 막스는 이미 1860년대에 불주와 민주주의가 발전한 영국 등에서는 노동자가 사회의 다수임으로 선거를 통해 표 집결로 집권할 수 있다. 평화적인 혁명이죠. 평화적인 의회 혁명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독일이나 러시아는 아니지만 다만 노동자가 의회를 통해 집권하면 그 선거 결과를 자본가들이 무력으로 전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반동을 진압할 무력이 필요하다. 무력혁명이 결국엔 필요하게 되고 이렇게 주장했다. 이건 뭐 오늘날 어때요? 칠레 IMF 그렇게 됐죠? 선거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사회주의 집권했는데 보수하고 미국이 반동들이 쿠데타 일으켰잖아요. 그죠?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계속 지금 쿠데타 일으키죠. 미국이 지원해가지고. 쿠바도 그렇고. 합법적으로 베네수엘라 차베스도 선거를 통해서 집권했죠. 아일랜드도 그렇고. 합법적으로 집권하더라도 이 자본가들이 반동이 쿠데타를 일으켜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가 있어서 무력이 필요하다. 어쨌든 근데
어쨌든 간에 옛날에는 영국 같은 경우만 이렇게 가능했는데 이제 독일에서 보통 선거권이 확대되고 모든 노동자들이 표가 가지면서 독일도 영국처럼 평화적인 의회혁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바로 이게 러시아 혁명 모델과 유럽 혁명 모델의 차이야. 러시아 혁명 모델은 애초부터 노동자가 선거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집권하는 게 불가능한 상태야. 우리 옛날로 가면 박정희 전두환 때죠, 그죠? 유럽 혁명의 모델은 선거가 공정한 선거 제도라면 칠레나 베네수엘라처럼 일단 선거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의회혁명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집권할 수 있어. 다만 그 평화적인 집권을 뒤집어 엎으려는 자본가들의 반동이 있기 때문에 칠레, 베네수엘라처럼, 쿠바처럼 그거를 누를 무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러시아 혁명 모델과 유럽 혁명의 모델인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독일이 처음에는 러시아 혁명 모델에 적합했는데 3인당이죠. 3인당의 발전으로 유럽 혁명 모델을 이게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박정희, 전두환 때, 그죠? 그 러시아 혁명 모델이죠. 그래 안 그래? 러시아 혁명 거기에 무슨 평화적으로 뭘 하겠어? 자 저기 러시아 혁명 모델. 근데 어때 현재? 현재는 어때? 이 선거, 그죠? 사실상 선거를 통한, 그죠? 사실상 선거를 통한 노동자들의 집권을, 그죠? 노력을 한다. 모든 진보정당들이 지금 선거를 통한 노동자들의 집권을 열심히 뛰지. 어느 진보정당에 지금 무장공업을 있다는 사람 한국에 있어? 없지. 근데 옛날에 우리 전두환 박정희 때는 다 그런 거 했었잖아. 그죠? 바로 지금도 같이. 지금 혁명식이지, 한국이. 지금 혁명식이지만 누가 총 들고 뭐 나가는 사람이 있어? 사람 쇠카트 들고 나가는 거 없잖아. 왜냐면 사람들이, 이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노동자들조차. 그래서 지금 노동자들한테 가가지고, 야, 씨, 지금 혁명식이니까 우리 총 들고 저기 영등포 파트 스펙해가지고 총 빠진 다음에 여기 용산 공간 가가지고 점프해가지고 윤석열 뜯어져가면 따라오면 노동자들이 몇 명. 이렇게 주장하고.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야. 바로 이 세상이 바뀌는 이 독일이 바로 언제 기점으로 1890년대 기점으로 바뀌었고 한국은 1990년대까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게 1997년, 그죠? 1997년 김대중이 집권하고, 그 다음에 또 노무현이 집권하고, 그 다음에 또 문재인이 집권하면서 이게 보통의 자유주의 집권이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한국에서 혁명을 통해서 집권한다는 생각은 일부 극소수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은 거의 없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혁명의 모델도 그 나라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에서도 대남혁명론도 폭력혁명론 없어요. 북에서도 대남혁명론, 폭력혁명론 물론 이제 비상시 사태가 생기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상적으로 그런 혁명론을 하지 않아. 일단 여기까지 하고 싶으셨다.